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5선 출신의 충청 지역 중진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을, 국회를 상대할 정무수석에는 재선 출신의 경기 김포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기존 관료와 참모 출신 자리에 정치인들을 전면 배치해 여의도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두 사람 임명의 배경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을 임명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당, 또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정 실장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 정무수석을 지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을 땐 정치 입문을 권유했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손발을 맞췄습니다. 삼봉 정도전 선생이 이제 국가를 경영하면서 그 백성을 짐으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더욱 없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님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신임 정무수석에는 수도권 재선 국회의원인 홍철호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민심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선거였고 또 그 결과값은 정무 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홍 수석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며 소통과 친화력이 좋다고 추천을 받아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내 추가 인사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나 브리핑룸을 찾았고 두 번 모두 생중계되는 와중에 기자들 질문도 받았습니다. 17개월 동안 안 받아온 질문을 오늘 하루에 두 번 받은 건데요. 소통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과 함께 브리핑룸에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인사 발표에 나선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신임 비서실장 소개가 끝난 뒤에는 기자들 질문도 받았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을 듣던 중 너털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께.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건 2022년 11월 출근길 문답을 중단한 이후 17개월 만입니다. 오후에는 신임 정무수석 인사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우리 홍 수석님 일로 오시죠. 오후에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소통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더 국민들과 소통해서 또 고칠 거는 고치고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더 받아낼 수 있는지 또 정치권과도 대화를 해서 또 어떻게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이제는 그런 점에 좀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출근길 문답을 재개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질문을 받는 소통 방식을 늘릴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2주 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윤 대통령 국무총리 인선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논의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총리 후보를 추천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후임 총리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또 좀 얘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오늘 비서실 인선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총리 인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르면 이번 주 예정된 영수회담에서 의제로 오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총리 후보를 이 대표에게 제시해 동의를 묻거나 후보 추천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자 민주당은 총리 인선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먼저 후보를 제시하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우리가 추천할 일은 없다며 인선 책임을 우리가 질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계파 색채가 옅고 불교계 신임이 깊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될 경우 인준을 부결시키진 않을 거란 기류가 감지됩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주호영 전 대표도 떠오르던데 그런 분도 괜찮아요. 친명 핵심 박찬대 최고위원도 주 의원에 대해 성정이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TK 출신인 주 의원을 지명하면 TK에 갇혔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아니냐며 정부 여당에 마냥 좋은 카드는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환영한다면서도 이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때 최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요구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도 친윤 챙기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수회담 제안에 환영한다면서도 할 말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은 무조건 들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카드도 꺼내들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해야 한다는 기류가 더 강하다며 할 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강경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거론합니다. 민영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분위기가 험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의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통령의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윤계를 빼고는 쓸 인물이 없습니까? 민주당은 정무수석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실무회담이 연기된 데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오늘 오후 3시 예정됐던 실무회동이 수석급 교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미숙한 처리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바로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찬욱 차장 나와 있습니다. 네. 인선 소식도 궁금하지만 이것부터요. 대통령이 17개월 동안 기자들 질문을 안 받아왔는데 오늘 하루 2번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거예요? 네, 우선 17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자회견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 8월이었고 출근길 문답이 중단된 건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오전 오후 2번 브리핑실로 내려와 기자 질문을 2개씩 받았는데요. 대통령은 오늘 비공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기자실에 자주 찾아가서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은 어젯밤 참모들에게 직접 오늘 인선 브리핑을 하겠다고 알렸다고도 하고요. 이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거라는 게 참모들 설명인데 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자주 하겠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후 20개월째 안 했었으니까 이게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인선 좀 알아보죠. 네. 자,
대통령 비서실장 참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오더니 네. 결국 돌고 돌아 정진석 의원이었거든요. 네, 사실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현역 국회의원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번 총선에서 떨어지거나 불출마한 이 정진석, 장제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이 거론이 됐었죠. 이 정 실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5선 중진 의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대통령실과 당에서 요직을 맡아왔으니 경험도 많고 또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의도 정치권과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찬을 함께하면서 인사를 최종 확정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 실장은 검찰총장을 사퇴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 참여 선언과 동시에 국민의힘 입당 결심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언하면서 친윤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여소야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반응 보면 야당 반응은 좀 시큰둥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전에 이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과정에서 이 민주당 지도부 이 정 실장 임명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이들 사이에서 비판 의견이 대세였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점 그리고 친윤 정치인이란 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정 실장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 일본의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걸 문제 삼는 야당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 여당에선 대체로 정치권과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 이 비주류 사이에선 여당 비대위원장 시절 전당대회 룰을 당신 100%로 정해서 대통령 사당으로 만든 당사자라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정무수석도 오늘 발표를 했는데 네네.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어요? 네. 어떤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야당과 소통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홍철호 전 의원 사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 당에서도 하여튼 여야 의원들 모두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추천을 받았고 저는 뭐 우리 정무수석과 함께 일해보거나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잘 하실 거로 믿고 네, 개인적 관계 전혀 없다 했는데 사실 홍철호 수석은 과거 바른정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유승민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맡는 등 친유승민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경기 김포 의원으로 수도권인데다가 친화력이 좋아서 여러 중진 의원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건 비서실장 정무수석 임명이 됐는데 첫 번째 임무는 영수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강경파들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최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의제로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미뤄진 오늘 실무 협상에서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을 의제로 들고 가려 했는데 대통령실이 거부하면 판을 깨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친명 핵심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정기절을 바꿨는지 김 여사 특검 수용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아직은 가정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자,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이 국무총리 인선, 이 인준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의제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 역시도 좀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오늘 대통령 브리핑을 할 때 언제 총리 인선을 할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후임 총리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답한 곧바로 뒤에 이재명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와 관련해서 이게 총리 문제를 영수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은 이게 총리 인선이 아니라 영수회담 준비를 뜻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과 지지층 민심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대통령실의 고민이 담겨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송찬호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민심을 반영할 비대위원장 선임을 요구한 원외위원장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모양새인데 하지만 비대위의 성격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두 번째 당선인 총회를 열고 3시간 가까이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였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진들은 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 TK 출신인 윤 원내대표 대신 새 인물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원외 조직위원장은 혁신형 비대위 요구는 영남 중심당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도권 낙선자를 중심으로 한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은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자고 제안했지만 오늘 총회에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결론났습니다. 그 새로운 지도부가 민주적 정당성과 당원과 국민들의 그런 지지세를 바탕으로 해서 변화와 개혁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비대위원장도 윤 권한대행이 지명합니다. 혁신형 비대위 이렇게 용어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당선자들의 다수 의견은 전당대회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윤 권한대행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중진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원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 후임 신임 원내대표는 다음 달 3일 선출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12석인 조국혁신당, 이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민주당으로 들어가지 않는 군소정당이나 단체 의원들을 모아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죠. 그런데 이 민주당이 시민사회목 당선인 2명에게 민주당에 입당해달라고 설득하면서 교섭단체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야권 통합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민주연합 당선인은 민주당 8명, 진보당 2명, 새진보연합 2명, 시민사회 추천 2명입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당선인은 제명된 후 각 당으로 돌아갑니다. 관건은 시민사회 추천 몫인 김윤, 서미화 당선인입니다. 두 사람이 무소속을 선택할 경우 이들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여러 무소속 분이든 작은 용해인 의원이 속해 있는 기본소득당 또는 사회민주당 등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그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민주당은 두 사람의 민주당 입당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를 두고 친명이 장악한 민주당이 친문이 중심인 조국혁신당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빼오기 경쟁 대신 민주당이 총선 전 공약했던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지금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민주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난색을 표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특정 당에 있는 사람을 빼올 생각도 없습니다. 조 대표는 박수현 민주당 당선인, 김관영 전북지사 등 민주당 인사들과 연이어 공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조정식 박찬대 민주당 의원인데요. 같은 얘기를 하네요. 나야? 뭐가 납니까? 네, 한 목소리로 명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어필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육성 조정식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도 말씀을 드렸죠. 국회의장 준비하겠다고. 열심히 잘하라 그랬어요. 당연히지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그대로 싸우고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나다. 자신감을 보이네요. 네, 그도 그럴 게 이 두 사람 16년째 인연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당 부대변인을 했을 때 조 의원이 원내대변인을 하며 시작된 인연인데요. 이 대표 고비의 순간마다 곁을 지켜왔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조정식, 추미애, 정성호 친명 3파전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2명도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인사네요. 보니까 또 원내대표 쪽 분위기는 어때요? 네, 마찬가지로 친명 박찬대 의원이 명심을 정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출마에 대한 말씀을 당연히 드렸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삼선 박찬대 의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 방영하며 찐명으로 떠올랐죠. 친명 서영교, 김성환 의원이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며 친명계 내부에서도 교통정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래도 뭐 또 선거는 치러봐야 되니까요. 한번 지켜보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돌고 돌아서 결국 민주당 복당했습니까? 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합당 절차가 시작됐죠. 김남국 의원도 민주당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인 현역 의원들은 이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 전환되게 될 겁니다. 네, 김 의원 지난해 5월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민주연합에 입당했죠. 두 당의 합당 절차에 따라 다시 민주당 소속이 되는 건데요. 총선 기간 민주당과 민주연합에 몰빵해달라며 몰빵 인형탈을 쓰고 선거운동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복당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복당에 선을 그었었죠.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에 복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돼 있고 또 법적인 문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김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에는 욕심이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 복당은 내심 바랬던 걸까요?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세요. 김남국 의원님 글로 가셨다는데 이제 비례 몇 번을 받으시는 건가요? 욕심이 없습니다. 정말 뭐 새벽부터 밤까지 토요일, 일요일 행사 뛰고 개인 시간이 아예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탈당 후에도 SNS 첫 화면에 이재명 대표와의 사진을 내걸고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코인 의혹은 완전 다 해소되지 않았지만 결국 김 의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네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 오찬이 불발되면서 또 뒷말이 쏟아지나 보죠?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찬을 거절했죠. 이런 걸 두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뒷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요청을 했고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혹시 또 윤한 갈등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 해석도 나왔는데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확전은 자제하는 모양인데요. 친윤계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서운할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께 먼저 한동훈 위원장과 만나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만난 걸로 나타났어요.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이 수순이 좀 바뀌었어요, 순서가. 신 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몸을 추스리고 나면 오찬 날짜가 다시 잡힐 거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밥 한 끼 먹기 참 어렵네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한 날짜가 사흘 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사직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해석이 엇갈립니다. 정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대 교수들은 효력이 있다. 맞서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이 예고되자 의대 교수들이 동반 사직서를 낸 지 오는 25일이면 한 달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 수리될 사직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형식 조건을 다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다. 이렇게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 비대위 등에 제출된 사직서는 있지만 대학 총장에게 정식 요건을 갖춰 제출된 사직서는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또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제660조가 교수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공무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사립대 의대 교수라도 국가공무원처럼 사직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처럼 의대 교수의 사직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예고대로 나설 태세입니다. 개별 사유이기 때문에 20월 이후에 그 기간과 절차에 맞게 됐다면은 그 해당되는 일자에 떠날 수도 있겠죠. 정부는 의료 현장 이탈 교수에게도 진료 유지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중요한 건 해법인데요.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자율 모집을 허용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자체를 원점 재검토하라는 입장입니다.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은 정부 대신 대통령실하고만 직접 대화하겠다 선언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협상 대상으로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의협이 대통령 비서실하고 직접 대화를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 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대통령하고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주범이라며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출범 예정인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참여도 거부했습니다.
상관은 지금 로켓 만드는데 과학기술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수결로 결정하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정부는 2,000명 증원 원칙 대신 내년에 한해 의대 자율 모집도 허용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협의를 할 때 중단하고 대화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2,000명 증원을 진행하며 대화를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타협이든 양보든 이 사태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더 이상 환자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또 의대 교수들마저 환자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선수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준 후배 야구선수 8명이 KBO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오재원이 수년간 대리 처방을 강요하며 폭행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약 투약과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 등으로 지난주 구속 기소된 오재원. 오 씨의 전 소속 구단은 최근 자체 조사 후 대리 처방을 받아준 현역 선수 8명을 KBO에 신고했습니다. 수십 차례 상습적으로 해준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원정 도중 부산, 광주 등에서 대리 처방을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오재원은 2021년 초부터 후배들에게 수면제를 받아오라고 시켰는데 팀의 주장이자 무서운 선배였던 오재원의 부탁을 거스르기 어려웠다고 주장합니다. 되게 무서운 선배였어요. 팀에서 입지도 높은 선배님이시고 코치님들도 함부로 못하고 그런 선수셨어가지고 괜히 밉보였다가 제 선수 생활에 좀 타격이 올까 봐. 거절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폭력뿐이었습니다. 거절을 하니까 따로 불러내가지고 정상이를 좀 두세 번 좀 수차례 좀 맞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뺨을 이제 툭툭 치면서 잘하자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동료들에게 털어놓지도 못했습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괜히 또 말해서 잘못 길에 들어가면은 어차피 피해는 또 저만 보게 될 거니까 저는 저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 조직처럼 다른 선수도 더 있었고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또 약을 받으면 개인 사물함이나 특정 장소에 놓고 가라고 지시하고 원정이나 개인 일정으로 병원에 다녀오지 못하면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대리 처방을 끈질기게 강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재원 측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단과 KBO 측은 앞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 상황에 따라 자체 징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의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 26살 김래아입니다.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뒤 첫 공개 사례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6살 김래아의 사진입니다. 김래아는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김래아의 잦은 폭력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고 어머니와 함께 오피스텔에 짐을 찾으러 갔다 변을 당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김래아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1월 특정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국민 알 권리와 재범 방지를 비롯해 피의자 혐의 확신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검찰과 경찰은 일명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래아의 자백 등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의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제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 알릴 필요가 있고 피해자이자 유족인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김래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래아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며 집행정지를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김 씨의 얼굴은 오늘부터 30일간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해서 옆으로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시민 수십 명이 힘을 모아서 부상자들을 구했습니다. 혹시 모를 2차 사고를 예방한 방법까지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을 주행하는 SUV 차량. 앞 차량을 들이받더니 제동력을 잃고 빙글빙글 돕니다. 사고 충격에 상대 차량도 옆으로 쓰러집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7터널 인근에서 고장나 멈춰있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7명이 다친 상황. 사고를 목격한 뒷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순차적으로 속도를 줄이며 연쇄 추돌을 막습니다. 수신호로 사고를 알리며 서행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 직후 사고 차량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차 안에서 승객을 구조합니다. 십시일반 힘을 보탠 덕에 구조대 도착 전에 탑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들이 오기 전까지 간단한 응급조치라든지 교통 정리하면서 그냥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1차선 사고를 구조할 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안전하게 탑승객 운전자 모두 갓길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부상 상태에 따라서 부상자 구출을 하는 게 2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접근을 막거나 서행을 위해서 안전삼각대나 경광등을 항상 구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고양시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50대 운전기사가 크게 다치고 승객 2명도 부상을 당했는데 출근 시간대라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 경기 고양시의 한 사거리. 시내버스 한 대가 노란 차량 옆을 스쳐 지나가더니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달려와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신호등과 가로수가 뿌리채 뽑혀나갔고 버스 유리창 등 잔해도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승객 5명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 한 대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사고로 버스 기사인 50대 남성이 크게 다치고 승객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사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다행히 구급대원들의 심폐소생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지나던 시민들도 여럿 있던 상황.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저 꽃파지 저 화분 수에 거기로 올라타 있었어요. 그 앞유리는 다 깨져 있었고 그리고 맨날 저기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무서워요. 경찰은 급발진, 운전 미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불법 체류자 단속 나온 행세를 하면서 가짜 신분증, 가스총 등을 가지고 다닌 일당이 강제 추방을 두려워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오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장우림 기자입니다. 회색 승용차 한 대가 도망가는 남성을 쫓고 골목길에 접어들자 속도를 내는 차량. 차에 남성이 넘어지자 운전자가 내려 남성을 거칠게 붙잡습니다. 다른 노상에선 여러 남성이 도망치는 외국인을 쫓는 모습도 보입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 체류자들만 노려 금품을 갈취하다 경찰에 검거된 일당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가가지고 아이디 이러고 있길래 제가 니들이 뭔데 그걸 욕을 하냐. 시민단체다. 이들은 사설 탐정 행세를 하며 외국인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협박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임이 드러나면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현금이 없으면 준비해둔 가스총 같은 흉기로 위협하거나 지인이 올 때까지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체류해서 하는 사람들은 항상 걸리면은 이제 쫓겨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당한 피해자는 모두 12명. 피해 금액은 1,700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체류한 사람들이니 다 추방하기 위해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범행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단지명이 아파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니 이런 일도 있군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들어설 아파트인데 이름을 옆 동네인 서반포라고 짓는 걸 검토하면서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한 서울 동작구의 흑석 10일 재정비 촉진구역입니다. 새 아파트 입찰을 따낸 대우건설은 입찰 제안서 단지명에 서반포를 넣었습니다. 실제 소재지와 상관없이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근 반포동의 지명을 딴 겁니다. 서반포라는 이름이 지었으니까 거리가 조금 있는 상황이니까 좀 흑석동인데 서반포라는 이름이 좀 의아스러운 것 같아요. 조합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단지명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제일 그쪽 반포에 가까우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흑석 11구역입니다. 서쪽으로는 흑석역, 동쪽으로는 동작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구 반포역까지는 1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흑석이라는 지명을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준공한 아파트 단지도 이름에 신목동을 붙였습니다. 반복되는 행정 소재지와 다른 아파트 장명을 두고 서울시는 지난해 말 가이드라인까지 배포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자, 그럼 이 이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 강서구가 새로 들어설 신도시의 법정동 이름을 에코델타동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부 승인을 받으면 전국 최초로 외래어 법정동이 탄생합니다. 역시 찬반이 엇갈립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에 2028년까지 3만 가구가 입주하는 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부산 강서구는 3개 걸친 에코델타시티의 법정동 이름을 에코델타동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주민선호도 조사 결과 에코델타동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부산에 어디 사세요 하면은 저 에코델타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익숙한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만약 정식 승인되면 전국 법정동 3,600여 개 가운데 첫 외래어 이름에 동의됩니다. 전국 75개 한글 단체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승인이 나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게 아주 선례가 돼서 다른 데도 다 외국어 외래어를 써도 된다라고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는 법정동 신설 필요성, 국가 기본 정책과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 의견과 국민 정서를 반영해 지명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며 외래어도 너무 객관성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승인 여부는 오는 6월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가시면 이런 포차들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무허가였다고 합니다. 20년이 넘게 운영되던 무허가 포차들 올 여름 개장 전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을 따라 자리 잡은 포장마차촌. 해수욕장 중앙에 있어 접근성도 좋고 바다를 바라보며 해산물 등을 먹을 수 있는 지역 명소로 꼽힙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는 유명 배우와 감독들의 뒤풀이 장소로 유명합니다. 1970, 80년대 바닷가에 난립했던 노점상들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데 모아 정비하긴 했지만 모두 무허가입니다. 불법 시설의 위생 문제와 바가지 요금 민원까지 잇따르면서 그동안 철거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한때 70곳이 넘던 점포들은 현재 30곳 남아 있는 상황. 관할구청은 이마저도 오는 7월 해수욕장 개장 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수욕장은 꾸준히 들어왔던 거 아니죠. 검찰 고발 끝에 정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자진 철거하겠다 그렇게 합의가 됐던 건이죠. 당초 지난 1월까지 자진 철거를 약속했던 상인들은 생계 위협을 이유로 연말까지 영업을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한 그 어쩐 로망이랄까 향수랄까 이런 걸 가진 고객들이 많을 텐데 이걸 철거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지.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해운대구는 포장마차촌 자리를 지하 주차장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4년 전 인천에서 벌어졌던 수돗물 유충 사태가 또 벌어지는 건 아닌지
지자체와 환경당국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구바렙 등 경기 이천 32개 학교에는 오늘 오전 급수차 27대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축이 발견되면서 지자체가 수돗물 식용을 자제시켰기 때문입니다. 걱정되죠. 당연히 애들 먹는 거랑 또 관련되어 있는 거고. 제가 안 그래도 시켰어요. 인터넷에 그 생수 그걸로 또 애들도 시키고 하려고. 하루 48,000여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천 정수장에서 지난 17일 깔따구의 유충이 발견됐고 사흘 뒤 20일에는 가정집 수돗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정수장에서 발견되고 난 다음에 각 가정에 이제 저희가 선제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4월 20일 날 이제 5마리가 발견된 겁니다. 이번에 확인된 유충은 파리목 깔따구과로 작은 구더기 모양의 진흙이나 물가에 주로 서식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인천 수돗물에서 확인된 뒤 제주, 창원, 수원에서도 나온 것과 같습니다. 환경당국은 긴급 점검에 나섰고 추가 정화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뒤 설치된 응집 보조제 탱크입니다. 불순물을 응집해 깔따구 유충을 걸러냅니다.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다음 달 운행을 시작하는 신형 고속열차 KTX 청룡이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대 시속 320km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열차이지만 기존 KTX 대비 서울에서 부산까지 1분 정도밖에 단축되는 효과가 없다는데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운영을 앞두고 국민시승단에 첫 공개된 KTX 청룡 열차입니다. 최대 시속 320km, 국내에서 가장 빠른 열차로 8년 연구 끝에 100%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됐습니다. 청룡에서는 기존 KTX보다 객실 통로와 좌석 간 간격은 더 넓어졌고 앞뒤 좌석에 함께 쓰던 통창은 모든 자리마다 달린 개별 창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바다 창문 있는 거, 뭐 애들 탈 때 보통 보면은 앞에 어르신이 있으면은 창문을 못 열거든요. 보는 것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청룡은 운전실을 제외한 모든 칸에 동력 제동 장치가 있어 기존 열차보다 가속과 감속 성능이 좋습니다. 기관차가 앞뒤로 따로 붙는 기존 열차에 비해 전 칸을 객차로 사용해 좌석도 100여 석 더 많습니다. 청룡의 서울 부산 예상 소요 시간은 2시간 17분. 기존 KTX 평균 시간인 2시간 39분 대비 22분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차역을 줄인 효과로 현재 같은 코스로 운영되는 KTX 급행보다 1분을 단축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비 822억 원 등 1,138억 원을 들여 청룡을 개발했는데 정작 시속 320km로 달릴 수 있는 열차로를 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속 300km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7년 오송 평택 간 고속화 사업이 완료가 된 경우에는 320km까지 속도를 향상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룡은 2028년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는데 정부는 얼마나 시간이 단축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정년을 만 62세로 연장하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구인난 속 숙련 인력의 공백을 막으려고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임종민 기자입니다. 철강업계 3위 동국제강이 정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재작년 만 61세로 늘린 정년을 만 62세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철강업계 대부분 법적 정년 60세를 따르고 있는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진 배경에는 구인난이 있습니다. 철강회사가 땀이 많이 나고 더운 공장이거든요. 그리고 먼지도 많고 쇳가루도 날리고 젊은 사람들이 버티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조업의 안정성을 좀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산업 현장에서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HD 현대의 조선사 3사 노조는 최근 65세로 정년 인상을 제안했고 LG유플러스도 올해 임단협에 앞서 같은 안건을 요구했습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해 소득 공백을 막자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상당수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정년 연장을 수용하긴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정년을 좀 연장시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요. 능력이 안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좀 하게 하고. 정부도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논의를 시작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지구에 가해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22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의 뱃속에 있던 아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됐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한 병원 수술실에서 성인 손바닥 크기만한 신생아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무게는 불과 1.4kg. 눈도 채 뜨지 못한 이 아기를 의료진은 인큐베이터 안으로 옮깁니다. 임신 7개월을 넘긴 엄마가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맞아 숨지자 의료진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죽은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를 꺼낸 겁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 20일부터 지상군 병력을 다수 철수시켰던 가자지구 라파에 다시 공습을 가했습니다. 어제 하루 라파에서만 최소 22명이 숨졌는데 희생자 18명이 어린아이여서 부모들의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의 한 병원 인근에선 집단 매장된 시신 189가 발견됐습니다. 이란과의 상호 보복 공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공습 수위를 높인 겁니다. בימים הקרובים נגביר את הלחץ הצבאי והמדיני על חמאס, כי זאת הדרך היחידה לשחרר את חטופינו ולהשיג את ניצחוננו.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군 소속의 한 부대에 제재를 가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구파 청년들로 이루어진 보병 부대가 제재 대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지도부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제조업 공장에 몰려있는 중국 남부 광둥성에 최대 6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대홍수 위기에 이재민이 수만 명 발생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사흘은 더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중국 남부 지역의 한 도시. 흙탕물 위로 보이는 건 건물 지붕과 전신주뿐입니다. 강처럼 변한 도로에서 차량들은 장난감처럼 떠내려가고 사람들은 배에 올라타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오토바이에 의지한 채 탈출을 시도하는 한 남성의 모습은 위태롭습니다. 높이 600m의 광저우 타워는 벼락 세례를 받았습니다. 광둥성과 광시성, 저장성 일대에 5일째 폭우를 동반한 비가 내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를 가로지르는 베이장강과 시장강은 범람 위기에 처했습니다. 北江水位将会继续上涨，并可能发展成特大洪水。 지역에 따라 최고 60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해 이재민만 수만 명에 이릅니다. 全部衣服都泡了，店里的电脑也泡了。 일부 지역에선 학교 수업과 철도, 항공편 등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앞으로 사흘은 더 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상당국은 광둥성 일대에 홍수와 뇌우경보 등을 발령하고 추가 홍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스리랑카에서 열린 레이싱 대회에서 경주용차가 관중을 덮쳤습니다. 관중이 10만 명 넘게 몰렸는데도 안전장치가 부실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경주용 차들이 쌩쌩 달리는 레이싱 경기장.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차량을 한 관중이 촬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빨간색 차가 관중석으로 직진하더니 그대로 사람들을 덮칩니다. 돌발 상황에 이를 찍던 관중의 휴대전화 화면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이를 지켜보던 군인도 불이 나게 현장에 달려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스리랑카 남부 지역의 레이싱 대회에서 경주용 차량이 경로를 벗어난 뒤 관중을 들이받아 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망자 중에는 8살 아이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도 최소 21명에 달하고 이 중 3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대회는 곧바로 중단됐습니다.
스리랑카 육군이 개최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와 경제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올해 5년 만에 재개된 대회에 스리랑카 육군은 관객들을 무료로 입장시켰습니다. 하지만 10만 명 이상이 몰렸음에도 도로와 관중 사이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가 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자판기의 나라인 일본에서도 처음 보는 자판기가 나왔습니다. 음료수를 마시려면 동전을 넣는 대신 직장 동료와 같이 사원증을 내면 된다는데요. 이런 자판기를 만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를 가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한 IT 회사에 최근 특별한 자동 판매기가 설치됐습니다. 사장님이 쏜다란 이 자판기는 2명이 함께 사원증을 대면 원하는 음료수를 골라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음료값은 업체 대표가 내는 방식입니다. 자판기 앞에 모인 직원들 사이에선 웃음꽃이 핍니다. 決めました。普段喋らない方と気軽に話せてドリンクもタダでもらえてすごいありがたいです。 회사도 직원들 간 교류 확대가 업무 능률 향상이나 소속감 증대 등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음료업체가 개발한 이 자판기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기업뿐 아니라 대학가 등 현재 일본 내 약 400곳에 설치됐습니다. 2人で行く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ペースになるので、そういった気軽さがポイントかなと。こんにちは。元気してた? 카페 점원이 친구를 대하듯 손님을 반말로 맞이합니다. 카페에선 점원이나 손님끼리 자유롭게 반말로 대화합니다. 久々やんかありがとう。今日可愛い服。ありがとう。めっちゃいい。 성별, 나이, 직급에 상관없이 반말로 웃고 떠들다 보면 어느새 친구가 돼 있습니다. コロナもあるし、あと最近スマホが流行ってるので、結構コミュニティが狭くなったりすることが多く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こういう場所があるとすごいいいなって思います。 커뮤쇼, 의사소통 장애란 단어까지 등장한 일본 사회에서 사소한 대화나 잡담이 의미 있는 의사소통으로 떠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일본 시민 10명 중 4명이 고독감을 느낀다고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가 일반화돼 있는 데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개인 간 단절이 더 심해지다 보니 하루에 말 한마디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고독사나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단절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관련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교류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후원자를 붙여 지원하는 겁니다. それよりも悪い状況になることを予防したいからなんですね。なるべくソフトに人の輪の中に入るようにっていうことをどういうふうにやっていけばいいのかっていうのは考えている最中ではありますね。 소통 장려에 나선 일본.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우리나라에도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는 홈런이 쏟아지며 그야말로 홈런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60% 넘게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어떤 걸까요? 정윤철 기자입니다. 1회 첫 타석에 들어선 롯데 황성빈이 벼락 같은 스윙으로 담장을 넘깁니다. 5회에도 다시 한번 홈런을 추가하며 펄펄 날더니 더블헤더 2차전에서도 대포를 쏘아올립니다. 통산 홈런 1개였던 선수가 하루 홈런 3개를 때려낸 겁니다. 어제 8경기에서 홈런 23개가 쏟아지는 등 시즌 초반 홈런 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벌써 전체 홈런이 240개로 지난해보다 90개 이상 많습니다. 홈런 증가 원인 중 하나는 공인구입니다. KBO에 따르면 올해 공인구의 평균 반발 개수는 0.4208로 지난해보다 0.003 이상 높습니다. 통상 반발 개수 0.001이 올라가면 비거리는 20cm 정도 늘어납니다. 큼직한 타구가 펜스까지 날아오자
외야수가 몸을 던져 잡아냅니다. 펜스 바로 앞에서 잡힌 홈런성 타구. 하지만 올해처럼 반발 계수가 0.003이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론상 60cm가량 더 날아가 펜스를 넘길 수 있는 겁니다. 로봇 심판으로 불리는 자동 볼 판정 시스템도 변수입니다. 일관된 판정을 활용해 타자가 노려칠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볼이 된 바깥쪽 초구를 가만히 지켜본 LG 김범석. 다소 높은 두 번째 공은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이를 통해 스트라이크 존과 공의 궤적을 파악한 김범석은 힘찬 스윙으로 만루 홈런을 뽑아냅니다. 이제 그 길을 알게 된 거지. 홈런 칠 때 좀 더 수월했던 거. 여기에 평소보다 일주일 이상 일찍 개막한 탓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지 못한 투수들의 구속 하락이 타고 투저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내일도 흐린 하늘 아래 따뜻합니다. 다만 저녁부터 곳곳으로 비 예보 있는데요. 이 비는 모레 전국으로 확대돼 기온을 떨어뜨릴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구름도 많고 안개도 짙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가시거리가 200m, 충남과 호남에는 1km까지 좁혀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 강원과 충청 이남 전반에 내립니다. 밤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텐데요. 이때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모레 낮까지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저녁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남해안과 강원 영동에 최대 40mm, 영남에 30mm, 수도권에는 20mm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은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전국이 13도 안팎에서 시작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23도 등 대부분 따뜻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시급하지요. 국회 공론화위원회 4차례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참여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를 해보니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많습니다. 공은 다시 국회 연금개혁 특위로 넘어왔는데요.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 표 안 된다고 계속 미룰 수만은 없지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미래를 건 개혁, 이제는 답내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